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마음만은 여전히 교복 입은 중딩이고 싶은 여자입니다. 아직 화가 다 가라앉지 않았지만 씩씩거리면서도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에 공유해보려고 자리에 앉아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학창시절에 미련이 많아요. 그 시절에 순수한 친구들이나 풋풋한 학생의 나름 평온하고 잔잔했던 지난 일상들이 그리워서 뭐 이런 청순 가련한 이유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잘 지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웃음이 많고 늘 밝은 아이였어요. 친구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회장 선거도 줄곧 나가 회장 혹은 부회장이 되었었고, 중학교 때 특별활동 모임으로 사진 동아리에 들어서는 여기저기 지하철 타고 서울 곳곳 누비면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참 좋아라 했죠. 밝은 성격 덕분에 활발한 활동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었고, 그 덕에 보다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입시 공부를 한다고 1년간 다녔던 학원에서는 한두 살 많은 언니들하고도 오다 가다 친해지며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시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전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이 참 사귀기 좋은 타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엔 늘 좋은 사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절대로 과시하거나 친구들 틈에서 대장이 되고 나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예의 바른 걸 중요시하는 엄한 부모님한테서 자라 꽤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성격 말입니다.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노력도 하며 학교랑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학생의 학교 생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간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경험들을 하며 살았어요. 바로 제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반에 소위 학교 짱이라 불리우는 여자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무리 애들의 눈에 제가 그냥 이유 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뭔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니 다 새로울 것만 같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긴장이 되던 찰나에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후 가방을 챙겨 집에 가려 하는데 한 여자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머리끈을 어디서 샀냐 물어보고 다음엔 차고 있던 10,000원짜리 OST 시계가 비싸 보인다며 어디서 산 거냐 묻더니 이내 너 돈이 좀 많냐며 노골적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저의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주란 대로 돈을 주지 않으니 전 완전히 애들한테 찍혀버렸고 그때부터 전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늘 이 무리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반 학급 애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가 재수가 없다며 큰 목소리를 내며 따돌려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그 바람에 저와 조금씩 친해져 가던 친구들조차 저에게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렸죠. 저 때문에 그 날라리 애들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고 마찬가지로 철이 없었던 저는 그리 친한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절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은 주변의 학급 친구들이 더 미웠어요. 절 괴롭히는 날라리 애들은 미움을 진작에 넘어 증오하는 마음까지 가졌고요. 3년 내내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필 날라리 애들 중 한 명과 계속해서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어버린 바람에 전 한마디로 너무도 재수없게 3년 내내 학급 친구들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 친해져서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TV에 나오는 친구들 괴롭히는 배우들을 보면 전 그게 아무리 웃긴 시트콤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격은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부터 완전히 소심하고 남 눈치만 보는 아이로 변해버렸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사귀기는커녕 3년 내내 학교에서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본 친구가 하나 없었답니다. 저 참 외롭고 불쌍한 아이였어요. 다행히도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사귀었던 언니들 그리고 친구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친구들조차 지금까지 저에게 하는 말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늘 당당히 웃으며 어깨 피고 다니던 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다니는 꼴이 가슴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하필 혼자 멀찌감치 떨어진 고등학교로 배정받아 버린 바람에 아는 중학교 친구가 별로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모두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처럼 절 모른 척하고 멀리하기 바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딱 보통 정도만 하던 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내신이 완전 꽝이었어요. 친구 관계가 그 모양인데 공부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저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그 날라리 무리 중 한 여자애가 고3이 되기 직전 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쟨 저렇게 살다 대학도 못 가고 친구 하나 없이 살다가 쓸쓸히 독거노인으로 죽을 팔자일 거야. 라고 말이죠. 독거노인이라니. 막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18살 꼬맹이인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괴로웠던 말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고3 때까지 친구 관계 때문에 공부도 뭣도 다 손 놓고 우울한 채 살다가는 진짜 저 여자 말대로 답도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아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 공부를 했습니다. 방법을 몰라 죽기 살기로 암기하고 문제집을 풀면서 내신은 이미 포기했다 생각하며 1년 내내 수능 공부에 미쳐 살았고 다른 고3 애들 하는 거 2배로 따라잡아서 결국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도 들어갔다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지금은 온전히 걱정 없는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 가장 힘들게 한 아이 하나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제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는 걸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아픔 때문에 대학을 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예전처럼 밝게 변하고 활발해지진 못했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제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으면서 정말 극한의 시간을 견디고 거쳐 본래의 제 모습 언저리까지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정말 걱정거리라고 할 것이 없이 지냈어요. 애 키우는 것도 그닥 힘들지 않았고 남편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며 가정에 딱히 불화라고 할 것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참 반듯한 분이셔서 늘 저를 남의 집 귀한 딸이라며 아껴 보살펴 주시려 하셨고 저보다 한 살 많은 도련님께서는 언제나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형의 아내니 저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참 다정한 표현을 서슴없이 해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저 스스로도 참 제가 시집은 기똥차게 자랐다는 생각을 매번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련님께서 중간에 이혼을 한 번 하셨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돼요. 초고속으로 결혼과 동시에 헤어지신 거예요. 많이 속상해 하셨고 가족들 앞에서 티를 안 내려고 입도 꾹 다무셨어요. 왜 이혼을 했는지는 남의 집 가정산이 더 캐묻진 않았지만 대충 어머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성격 차이와 더불어 동서가 도련님 카드를 그렇게 긁어대다 하다 자기 친정의 다달이 100만원 용돈을 도련님 몰래 드렸다고 하더군요. 무턱대고 돈 관리를 동서한테 맡긴 도련님은 상의 없이 자기 월급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돈이 처갓집으로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들어간 것을 알고는 뒤늦게야 노발대발했고 끝까지 사과할 기미조차 없이 당당하던 동서한테 정떨어져 이혼 소송을 걸었대요. 그렇게 한동안 이혼 소송으로 도련님은 고생을 했고 소송 후 드디어 자유로 되찾았다 생각하신 건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잘 사는 형네 가족들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 예전보다 말도 없어지셨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언제든지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늘 품고 살았어요. 제가 소개를 해주고도 싶지만 괜히 혼자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쉽사리 연애하란 말도 먼저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도련님 혼자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난날에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주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중 올 중순에 도련님께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진중하신 분이 이제서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 그간 사귄 지도 꽤 될 거란 걸 내심 짐작을 했죠. 온 가족이 다 기대에 부푼 채로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니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시댁에서 도련님 여자친구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심장이 아주 처참하게 땅끝으로 꺼지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여친이라고 데려온 여자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시절을 매일같이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2초도 안 되어 누구인지 알아채버렸어요. 바로 저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을 했고 이유 없이 저를 따돌리고 급기야 학급 전체에서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동창 날라리였던 것입니다. 허무하고 어이없게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이 여자애는 급기야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해대며 제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세상에 예의 바르고 잘 자란 사람 마냥 말이죠. 시부모님들이며 두 형제들이며 아무도 제 속타는 마음을 알지 못했고 다들 여자가 마음이 들었는지 입이 아주 귀에 걸려있더군요. 어머님 옆에서 밥상을 차리겠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상차림을 도우다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 얼어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얼른 밥 차리자. 새애기 기다릴라. 하면서 급기야 본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저한테 나머지 일들을 맡기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신나셔서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했고 다른 여자였으면 제가 당연하죠 하면서 곧장 알겠다고 했을 텐데 절 괴롭혔던 여자의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손이 도무지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저녁상은 어찌저찌 차려놓긴 했는데 온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잔테로 쏠려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저와 동갑이라는 여자의 말에 모두가 제게로 친구 같은 동서가 생겼다면 좋겠다고 바라보더군요. 늘 친구 같은 혹은 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동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께 몰래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유독 절 쳐다보시며 힐끗 웃어주셨고 그런 어머니 표정을 보니 실한 내색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친구는 자식만 없을 뿐 전 남편과 5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한 번 한 경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저희 도련님도 이혼남이었고 같이 새 출발하는 커플이어서 그런지 저희 시부모님은 아주 쿨하게 여자를 환영하셨어요. 옆에서 같이 웃어 보이고 함께 떠들고 좋은 척이란 척은 정말 다 하며 겨우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과일을 함께 먹는 시간, 이 여자애가 과일은 본인이 깎아오겠다며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손님인데 그러지 말라고 막 일어나려 하셨고 옆에서 어른이 도와주려 하시니 제가 막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기 싫은데 억지로 어머님을 대신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여자애는 저와 단둘이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하고 말이죠. 순간 너무 놀래서 사과를 깎으려다 말고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렸어요. 멍한 채 그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봤죠. 이해도 저를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저질렀던 짓거리가 창피한 짓인 줄 알았던 건지 끝까지 어른들 앞에서는 모른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전히 절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저보다 키는 작으면서 절 양껏 올려다보며 새침하게 인사하는 여자애는 참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얼떨결에 부엌 한복판에서 서로 조용히 인사를 건넨 저희는 그 후로 서로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침묵을 하자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수치심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 친구는 본인이 학생을 따돌린 가해자였던 사실을 굳이 예비 시부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절대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비밀 하나를 둘이서 조용히 간직한 채 지냈어요. 전 옆에서 이 여자가 행복하게 도련님과 재혼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뭘 모르던 도련님께서 재혼할 때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라며 저한테 자주 연락해서 묻기도 물어보고
예비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며 그 여자한테 주려는 선물 준비를 하실 때에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전 졸지에 절 괴롭혔던 가해자의 선물이나 한가하게 고르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죠. 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계속해서 전 정신적인 괴로움에 치를 떨었고 결국 제 속은 점점 더 문드러져 갔어요. 도련님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불이 점점 잿더미로 변해가다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었을 때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쉬고 있는데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인사도 없이 또 역시나 아랫사람 돼야 되지 제 이름 석자를 부르고는 밖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전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고 지난날에 대해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뭐라 변명이라도 하면서 앞으로는 가족이 될 테니 잘 지내보자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준 주소를 따라 3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보니 그 자리엔 그 여자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교 때의 그 날라리들, 무리지어 다니면서 절 괴롭혔던 그 무리의 애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처럼 격상되기 전이어서 카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전 정말 문을 열자마자 보이던 그 무리의 얼굴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겁부터 먹는 게 너무 안쓰럽고 두렵고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40이나 처먹은 이 아이들은 정말 그대로더군요. 절 보자마자 쟤 얼굴 봐. 40대냐? 60대냐? 라는 주름살 지적부터 시작해서는 너 대학 잘 갔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째 가방은 이런 저렴한 명품 가방이냐? 면서 남편이 제 선물로 사준 200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저렴한 명품 가방이라고 절 뜯어내리려 하더라고요. 이 애들 중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인서울 4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절 보자마자 역시 넌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땀에 말을 해대면서 본인들의 처지를 유한 삼으려 했습니다. 예비동서를 만나서 어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라도 용서에 잘 살게 되나 싶은 막연한 안도감도 품고 왔는데 그런 생각들은 다 쓸모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보니 이 여자애는 어릴 때 그때 그 시절처럼 친구들을 불러서 제 기를 팍팍 죽이면서 윗사람으로 군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댁에서도 형님이고 뭐고 눈치 안 보고 편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 40이 되어도 이 일을 데자뷰처럼 또 당하고 있는 것에 속에서 설움이 북받쳤지만 어떻게든 지금의 저는 그 애들보다 더 나은 어른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 화를 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여유있게 맞받아쳤죠. 그러게 겨우 200만 원짜리를 우리 남편은 나 좋다고 그렇게 시즌마다 사다 주네? 너네 남편들은 어때? 잘 사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정확히 그중 절반의 애들 표정이 썩어 들어갔죠. 아니 이제 보니 그중 절반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성질머리 더러운 거 학창시절이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못 고친 거지. 5명 중에 정확히 애비 동서 포함 3명이 이혼을 했고 나머지 둘은 어찌저찌 사는 것 같은데 꼴을 보니 영락없는 아줌마인 게 그냥 딱 봐도 고생하며 살았다 싶더라고요. 적어도 제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나게 했었으면 제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더라도 늘 미안했다고 꼭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인사말 정도는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처절하게 못되고 철없었던 다 큰 이 날라리들을 마주해보니 전 평생 애들로부터 먹는 사과 한 조각도 못 받아먹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애비동서 그러니까 3년 내내 가장 심하게 제 옆에서 절 괴롭혔던 여자애가 내심 제 말에 꼭지가 틀렸는지 남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는 지난 고등학교 시절 때 일을 말하더라고요. 야, 우린 그래도 고등학교 추억으로 즐겁게 먹고 살고 있었지. 근데 넌 뭐, 그때 그렇게 찐따처럼 살았어서 공유할 추억도 없었을 텐데. 우울증 안 걸리고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네. 라고 말해줘. 우울증? 기특해? 지들이 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릴 거라 생각을 했고 지들이 뭔데 잘 살고 있는 나를 보며 기특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순간 속에서 지난날 쌓였던 천벌들이 막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비웃고 있는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 앞에서 다시 놀림거리가 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제 앞에 놓여져 있던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애비동서가 될 거란 여자의 얼굴에다 부었어요. 아직 김이 나고 있던 커피가 모자 달린 패딩을 입고 있던 이 여자의 몸 안으로까지 쫙 퍼져가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였죠. 옆에서 인연이 미친 거냐고, 너 우리가 누군 줄 아냐며 아직도 일진놀이를 하겠다는 듯이 나이를 처먹고도 유치 짬뽕의 말이나 뱉는 바로 옆에 있던 곱슬머리 여자의 머리털을 제 손깍지 안에 꽉 쥐어잡고는 커피에 젖은 옷을 벗느라 정신이 없던 예비동수의 몸뚱이 위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둘이서 얼굴 맞대고 박치기를 했다가 의자 뒤로 나자빠지면서 뒤에 있던 책장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고 어깨를 찌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3명은 솔직히 이 두 여자애들 옆에서 따까리 짓을 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순간적으로 제 쾌력에 겁부터 먹은 눈빛을 지으며 딴에는 여전히 세 보이고 싶다는 듯이 욕을 섞은 말로 너 조심해라 미친년 등의 경고성 말만 내뱉더군요. 참, 이런 어린 양들을 봤나 싶었습니다. 귀여운 요구를 재주를 부리는 조랑마 같기도 했고 인생을 그리 살았는데도 여전히 학교 다닐 적에 그 추잡하고 철없는 짓들을 못 벗은 꼴이 솔직히 너무 딱하고 불쌍했어요. 뭘 봐? 뭘 또 구경만 하고 있어. 이 따까리 찌질이들아. 하면서 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여자애부터 하나씩 손보자는 생각으로 외투까지 벗어던지고는 난투극을 벌이려고 했고 제 손 안에는 이미 두 여자의 머리카락이 잡혀 있었어요. 한 애는 머리카락이 어찌나 길던지 그 바람에 그 꽁토를 잡고 질질 끌다 보니 그 애는 완전히 뒷덜미가 잡힌 듯이 뒤로 끌려다녔죠. 그 사이 나머지 한 애는 이미 지가방 싸들고 카페에서 도망쳐 주랭랑을 쳤고요. 고등학교 추억으로 먹고 산다더니 아주 좋은 우정 납치셨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애비동서가 야, 이 미친년아. 너 그러고도 내가 입 닫고 시집갈 줄 알아?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던 애였는지 내가 네 남편이랑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나도군요. 언제부터 따돌림 당한 게 흠이 든 건지 가해자란 애가 사과가 아닌 그 과거를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다니. 그 말을 들으니 지금껏 날뛰던 저조차 힘이 쑥 빠지더군요. 제 손에서 두 년들의 머리카락이 스스로 빠져나갈 때쯤 누군가 뒤에서 애비 동소년의 뒤통수를 아주 퍽소리나게 갈겼습니다. 바로 저희 도련님이셨어요. 세상에, 도련님이 어찌 알고 여기까지 따라 나오신 걸까요? 이제 보니 도련님은 처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났을 때 부엌에서 저희가 아는 척을 하는 걸 들었나 보더라고요. 안 좋게 이어진 인연이겠다 싶어서 모른 척을 했지만 갈수록 자기 여친은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말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도련님은 내내 제 걱정을 먼저 했대요. 그러다가 주말을 맞은 그날 여친을 만나려는데 여친은 약속이 있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수도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하니 재빠른 눈치로 제가 어디로 갔는지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고는 저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엔 그런 도련님의 전화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까지도 제 걱정을 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온 바람에 카페 안에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도련님의 애비 신부인 그 여자애까지 온 형제 부부가 모이게 되었어요. 뒤에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도련님은 결국 그 여자애한테 뺨 한 대를 시원하게 갈기시더니 너 같은 애랑 재혼하느니 그냥 혼자 더 오래 살아볼게 하며 보란듯이 절 부축해서는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뭔지 모르겠으나 조용하던 제가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열받아 있는 모습에 뭔가 내 와이프한테 해코지를 한 년들이구나 생각을 했는지 여자애들 앞에서 별 재수없는 것들 하면서 침을 퇴퇴 뱉고 나왔고요. 그날 든든한 우리 집 남자들 덕분에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제가 애비동수 될 뻔한 연애 번호를 진작에 차단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도련님 말씀으로는 자기한테 찾아와서 몇 번이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다가 한 대 더 때려주려고 하니 겁 찔끔 먹고는 다시는 안 온다더군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는데 돈 잘 버는 우리 도련님은 뭐가 그리 하나도 아깝지 않은지 그 돈 기부한 셈 치겠다며 돌려받은 일부 환불 금액들까지 모조리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코로나로 힘든 불우이웃을 돕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애초에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환불금이 좀 유연한 편이었는데 그 큰 돈을 돌려받고도 기부를 해버리다니
도련님도 정말 똥밟았다 생각을 하신다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는 너무도 잘 지내왔고 또 돈독했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댁 식구였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의 기부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애는 정말로 도련님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간혹이라도 예물예단 환불을 핑계삼아 연락을 하더니 일체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응어리들마저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버린 이 시원섭섭한 기분은 뭘까요? 제 손에 맞아 나가 떨어진 여자애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상쾌하고 통쾌하고 즐겁습니다. 비록 저희로 인해 결혼이 깨진 도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덕분에 미친년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거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고 고마워해주는 도련님. 우리 도련님이 진짜 다 갖춘 여성분을 얼른 만나길,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시길 이 자리를 빌어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